이 외국인들의 우리 한국 투자를 보는 분들은 저희들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 일일이 다 안 보잖아요. 네. 브라질에 대한 펀더멘탈이 어떻고 저쩌고 보다는 전반적인 그 정치 그리고 그 규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흐름이 바뀌는지 네.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교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분이죠.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월간 서준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방학 때가 되시면 어떠세요? 예전에 이제 열심히 회사를 다녀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사셨는데 네. 교수가 되니까는 물론 배우면 끝도 없고 네. 또 가르침도 바쁘시긴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다를 것 같아요. 한마디로 방학이죠. 방학 그 자체죠. 아, 네, 저는 네. 뭐 방학 때 되면 최대한 뭐 주어진 환경 안에서 네. 나 자신이 즐길 수 있게 네. 그렇게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로 뭘 어떻게 즐기시나요? 여행을 많이 여행. 가려고 노력하고요. 예. 네. 그리고 뭐 하여튼 최대한 놀려고 해요. 아. 내가 어떻게 하면 저는 여행을 좋아하고 그게 네. 제가 행복할 수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하려고 있습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의식 조사를 해보니 최근에 한국인의 의식 조사 해본 결과 17개국에서 네. 대부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무엇이냐 네. 물어봤더니 14.5개국에서 네. 가족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밸류로 네. 좋은 가치 있는 밸류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네. 한국은 무엇이 중요하냐? 압도적으로 돈이 중요하다. 돈이겠죠. 네. 예. 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뭐 친구도 있고 여행도 있고 취미 생활도 있고 뭐 네네. 여러 가지인데 한국 사람도 유독 그 중복 체크를 안 하고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 네. 돈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돈이라는 게 이제 경제학으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가치가 있죠. 네. 보통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만드는데 드는 원가 가치, 비용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매매 가치, 네. 가격이라는 그런 가치가 있고 효용 가치, 네. 효용 그 우리가 만족감, 행복감 네. 같은 그런 가치가 있죠. 햄버거를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가치, 네. 아니면 햄버거 10,000원짜리니까 이 많은 가치, 네. 재료비 가치. 근데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은 이 햄버거를 먹음으로 해서 나오는 효용 가치, 행복감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매매 가치, 가격 가치, 측정이 되는 이쪽에 너무 많이 그걸 강조하고 네. 그걸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네. 중요시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문화가 깨오래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고 네. 그렇게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야 그거 뭐 눈에 안 보이는 거 그런 건 가짜야. 네. 실제로는 효용이라는 가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가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그냥 가격이라는 가치를 너무 쫓아서 가는 네.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뒤집어 보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죠. 돈은 그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한테 다 풍족하게 주어지는 그런 가치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쫓는다는 그 자체가 불행해지기 쉬운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작은 돈을 들여서라도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많고 네. 중요한 가치를 어디다 두는가에 따라서 네. 저는 큰 돈 없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 여한이 없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어느 정도의 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이상은 필요치 않고 나한테 중요한 거는 경험이에요. 네. 내가 죽기 전까지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네. 수많은 그래서 제가 어디다 쓰기도 했는데 100년을 살면서 50가지 경험을 하는 것보다 네.
50년 살면서 100가지 경험하는 것이 나한테 더 중요하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다. 네. 그리고 그 여행이라는 거, 그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한 경험인데 요즘 눈이 좀 안 좋아서 노안 아직 안 오셨어요? 아니 전 요즘 연말에 모임이 많아가지고 너무 눈이 피곤해서 오래 못 읽겠더라고요. 요즘에 좀 그래서 충격적으로 그런 책을 못 읽고 있어요. 경험은 잘 못하지만은 여행 같은 경험은 충분히 나를 그 비용에 비해서 네. 뭐 비용이라고 뭐 호화스러운 여행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굉장히 자기를 힐 시킬 수 있고 네. 자기가 모르던 것을 알게 깨닫게 해주는 그런 여행을 하면 비용보다는 훨씬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심리학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의 조건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네. 재밌어야 되고, 하나는 몰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일이 의미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다 맞으면은 행복하다 했는데 사실은 돈을 버는 거는 뭐 재미있고 몰입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의미 있다? 그걸 돈을 잘 써야 의미가 있지. 돈을 잘 버는 것, 사업을 일으키는 건 의미가 있는데 돈 버는 것 자체는 그렇게 의미가 있나? 그렇죠. 돈 예.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 보유의 목적을 두는 돈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네. 소비를 위한 돈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보면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네. 내가 얻는 거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 네. 보면 보유만 함으로 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한국에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게? 저는 옛날부터 네. 많이 봤어요. 봤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지금 저를 그런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됐죠. 사실 그런 많은 분들. 사실 어떤 측면에서 이 부동산은 이제 스탁이니까 네. 저축 개념이니까 보유의 그렇죠. 예. 보유.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돈을 그걸로 치환해 가지고 거기다 보관해 놓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의미를 두시는 분이 많아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행복감이 좀 상당히 떨어지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원이 그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의아한 게 네.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패밀리 밸류 네. 아까 말한 그 가족이라는 네. 게 굉장히 중요시된 어마무시하게 사회였죠. 중요했죠. 뭐 농경 네. 사회에서 네, 네. 그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토지를 통해서 네. 부를 이전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거든요. 네, 네. 그 밸류를 위해서 네. 그런 게 중요했다면 지금은 패밀리 밸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우리나라는 뭐 가족보다는 돈이고 그래서 돈이야 하는 거라고 할 때는 나는 행복 뭐 이런 거 뭐 돈으로 나는 행복을 살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그런 거 좀 하고 싶어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의외로 또 투자 대상으로는 그거를 계속 보유를 하고 보유한 것을 계속 그 대대로 전달시키는 그쪽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네. 좀 약간 이율배반적이다.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은 소비를 함으로써 그 효용을 얻기 위해서 네. 뭐 벌어들이거나 보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그 경제도 우리 사회도 좀 부자들이 나는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부자들이 돈을 써야 경제가 잘 될 수 있고 다 좋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찾는 덕목이 안 써야 된다는 거죠. 한국은 그래서 부자들이 잘 돈을 안 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부자들 중에 돈 쓰는 사람 찾기가 꽤 힘들고 그 비율로 따져보면은 네. 버는 거 대비 또는 가지고 있는 거 대비 쓰는 비율을 보면 네. 확실하게 그 월급쟁이들이 제일 잘 쓰고 네. 자산 보유가들은 돈을 잘 안 쓰는 예. 그런 성향이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유를 통해서 어떤 효용을 얻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저는 소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 전략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거와 반대적인 가치관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뭐 제 룰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네. 주유소를 갈 때는 항상 어떤 사람 그러니까 셀프 주유소가 아니고 네. 좀 사람들이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그런 쪽을 간다. 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안 한다. 네. 그래서 내가 내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할 때는 네. 지하철보다는 택시를 탄다. 네. 예, 왜냐하면 그 택시에서 지불하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이 그 기사분의 인건비로 네. 들어가고 그게 다시 유효 수요를 일으켜서 네. 경제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자는 대중교통 안 탔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돈은 잘 버시는
네. 그 부자 투자자 네네. 나는 대중교통 탄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그 사람 주식 투자해야 된다 뭐 이러시는데 그런 거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고 네. 반대로 소비에 대해서는 네. 저는 아니 그렇게 벌었으면 소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질문을 잠깐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뭐 지금 사시는 데는 뭐 지장이 없으시지만 네. 한국에 이제 특유한 흐름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져도 배고픈 100억을 가지면 1000억 가진 사람이 보이고 1000억을 가지면 1조 가진 사람이 보이고 막 그래서 항상 배고픈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서 교수님은 더 여기 돈 버는 거 자체에 매진을 하셨으면 지금보다 제가 보기엔 몇 배는 더 버셨을 것 같아요. 매진을 하셨으면. 매진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네. 어떠세요? 막 여기서 내가 지금보다 자산이 한 10배 늘어났으면 나는 것과 네. 아니다 나 지금 이대로 살련다. 대신에 10배 더 벌면 돈 버는 일만 해야 되고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나 10배 안 벌고 그냥 이대로 살련다. 저는 지금 뭐를 원하는 선택하시겠습니까? 길을 택해서 하고 있죠. 저는 옛날부터 제 책에도 그 돈에도 한계 효용이 있어야 한다. 네. 그 돈이 어느 정도 이렇게 한계 효용이 계속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빵을 먹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빵을 재벌은 안 먹기 싫어. 그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때가 있잖아요. 나 배터를 죽어. 빵 안 먹게 하면 돈을 줄게. 뭐 이런 순간이 있는 것처럼 이 돈이라는 것도 어느 지점이 지나면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지점이 있다. 네. 그리고 그래야 된다. 사실 그렇게 부자들은 생각을 하고 있죠. 최근에 뭐 형제 난 해가지고 완전히 뭐 갈갈이 찢어지죠. 뭐 형제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형제들끼리 아주 적이 되는 어렸을 때 뭐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잘 살았을 텐데 아무리 어떤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중요한 거를 네. 소중한 거를 잃게 되는. 네, 부모 자식 간에 금가고 원수되고 뭐 이런 일이 참 부잣집에서는 우리가 자주 보죠. 최근에서도 몇 건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주식시장에도. 예. 개인적으로는 네. 얼마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겠다. 뭐 그런 정도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생각하면 그 이상이 되는 돈은 다른 일에 쓰거나 아니면 엄청 내가 소비를 하거나, 네네. 예, 뭐 그런 식으로 네. 해서 그 이상이 되지 않도록 좀 유지를 네. 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증시학도 TV에서 몽골의 각도기 숲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몽골에. 예, 그런 거. 예,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사실은 오늘은 이 앞단의 질문들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었고 궁금했던 거는 이제 23년이 굉장히 독특한 투자에 있어서는 좀 독특한 한 해였던 게 아닌가. 한 20년 만에 보는 그런 흐름들, 개인의 등장, 테마의 등장,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났던 한 해였는데 우리 서준식 교수님 그 금융 투자의 슈퍼개미 우리 서준식 교수님께서는 금융주 투자? 네, 금융주 투자의 슈퍼개미. 슈퍼개미 중에 금융주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은데 올 한 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네. 우리 학생들한테 네.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서 학생들이 만든 또 매년 발간되는 네. 이 책자 네. 안내서죠. 개미들을 위한 투자 안내서 세 번째 발간. 네. 이번에 나왔는데요. 작은 꿈, 이번에 작은 돈, 큰 꿈, 개미 투자의 비밀 코드. 드릴게요. 네. 이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긴 했는데. 칼라다. 칼라 복사네. 이번에 수업을 좀 너무 많이 들어서 페이지 수가 늘어나서 200페이지네요. 칼라 복사 200페이지면 돈 좀 들었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내년부터는 글자를 안 보이더라도 글자 수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지도교수 포트폴리오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대목이 나와요. 제가 어떻게 보유하고 있고 뭐 말씀대로 금융주 보유가 많죠. 그게 1년 동안 이번 같은 경우는 11월 10일 보유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제목을 여기 이 친구들이 배당 수익률 8.2%, 자본 손실 2.6%, 총 수익률 5.6%.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한 1년 동안 요 정도. 그래서 저는 금융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올해는 좀 계속 뭐라고 하죠?
리밸런싱 네네. 하면서 올해는 은행주를 많이 샀어요. 네. 정권주는 계속 조금씩 줄여가고 은행주 쪽으로 비중을 많이 높였고 네. 그리고 이 시장이 나를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한번 뭐 공공재야 이래서 주가가 막 떨어지잖아요. 은행주 예, 주가 많이 떨어졌죠. 열심히 사고 네. 또 무슨 세금 부릴 거야 뭐 하면 또 떨어지잖아요. 네, 네, 그럼 또 열심히 사고 예. 싸게 이 은행주들을 사게 해주는 네. 그런 기회를 많이 줘서 뭐 수익률은 별거 아니지만 네네. 수익률은 뭐 별 안 나는 그냥 뭐 채권 금리 정도 나는 뭐 그 정도 수익률이 나왔지만은 저는 좀 해피했던 게 앞으로 돈이 될 주식을 좀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네. 이번에 가졌어 네. 좀 만족스러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해서 한 3, 4개년 흐름의 한국의 은행 주들을 보면 한국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업종이 은행주다.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뭐 이렇게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지금 많죠. 예, 용수철이 막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거버넌스가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하는 데가 여기가 최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지속적인 자사주 매입수가 그다음에 꾸준한 고배당 그다음에 그 배당도 이제 분기 배당 이런 식으로 가서 대단히 주주 친화적인 흐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속살을 살짝 들여다보니까 이제 경쟁할 게 없으니까 주가로 은행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여요. 주가로요? 네. 그래요? 시가총액으로 우리가 쟤들보다 앞섰어. 리딩뱅크야 아니야. 이거 중에 하나가 주가가 거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과거에 못 보던 어떤 그런 패턴, 미국식 패턴이 금융주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용수철에게 조금 눌리는 것 같은 느낌이 은행주로 많이 들어서 정부에서만 너무 압박을 안 하면 주가 한번 튀겠구나. 이제 뭐 몇 년 안 남았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외국인들이 좀 은행주 쪽을 좀 쉽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잘 못하고 있을 거예요. 네, 못하고 그쵸. 있는 게 계속 지금 그런 규제 같은 것 때문에 좀 불리한 그런 네. 환경들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네. 이 외국인들의 우리 한국 투자를 보는 눈들은 저는 이제 최근에 깨달았는데 네. 저희들이 브라질 채권에 투자할 때 우리가 보면 일일이 다 안 보잖아요. 네. 브라질에 대한 뭐 펀더멘탈이 어떻고 저쩌고 보다는 전반적인 그 정치나 그리고 그 규제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흐름이 바뀌는지 네.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사실 외국인들도 그런 걸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규제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데 지금 섣불리 들어오기는 좀 네. 힘들 거고 이런 것들이 근데 더 이상 나빠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규제는 다른 어떤 세계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도 좀 많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고 이런 것들이 풀리면 그 거버넌스 문제 같은 것도 네. 다른 나라들보다 별로고 이런 것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쪽으로 네. 갈 수밖에 없게 돼 있고 네네네. 그런 게 되면 또 환경이 예. 될 거고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면 해서 가격들은 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열심히 모아놓으면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2000년 초부터 투자를 했다면 네. 계속 열심히 뭐 이렇게 굴곡을 거치면서 모아놨던 그런 주식들이 2007년도 7년에 그때 엄청나게 한번 올랐죠. 2006년, 2007년 이때 오르면서 한번 기회를 줬었고 네, 네. 그걸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오르지 않아요. 주식은 절대로 계속 우리한테 부를 계속 매년 주지 않아요. 네. 항상 굴곡을 가지다가 한번 점프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우리한테 기회를 줬던 것이 그 2008년에 리만 사태. 급락을 했는데 네. 그때 잘 피해 2007년에 이익 실현을 잘 해놓고 있었으면 2008년도 급락할 때 네. 그때 다시 싸니까
네. 싸니까 또 열심히 사 모을 수 있었고 그게 다시 2009년도가 되면서 상당히 또 한 번 또 기회를 줬었죠. 예. 기회를 줬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아주 긴 그 행보 네, 박스권이었죠. 장세가 그때 근데 그 행보 장세였지만은 그 안에는 별의별 뉴스들이 악재 뉴스들이 많았어요. 별의별 뭐 그리스 위기, 유로 위기, 뭐 미국 또 재정 절벽, 뭐 또 북한 위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혼재되면서 계속 정시를 압박했는데 사실 주식 투자자들은 그거를 주식을 사모으는 기회로 봐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가치 대비 가격이 싸고 그러니까 열심히 모으고 그리고 그 열심히 모은 게 2020년 21년인가요? 2020년, 2020년 그 사이죠. 네. 20년 한 3월 이후부터. 네, 그때부터 이제 많이 네. 그 이익을 한번 또 이 재산을 한번 점프시키는 그런 게 됐고 지금은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모으는 국면이다. 네. 계속 주식을 계속 모으고 뭐 조금 오르면 또 약간 살짝 줄였다가 또 다시 또 행보 장세면 또 모으고 하다가 저는 뭐 한 지금부터 한 4년 뭐 3년 4년 뒤면 한번 큰 또 추수할 기회를 주지 않을까. 네. 그런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사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딸내미 책상 안도 열어본다고. 네. 떨어진 동전이 맞는지 떨어진 동전이 있으면 그걸로 주식 산다고. 그리고 뭐 그러는 중이죠. 그런 중이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는 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 얘기 하신 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뭐랄까 이렇게 일관적인 투자 패턴을 안 줘서 그렇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금감원장이 해외 나갈 때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세요 했는데 안에 들어와서는 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요? 네, 은행들 뭐 이자가 너무 과하다, 뭐 이런 얘기를 이윤이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영국에서 만날 때는 투자하는데 전혀 맞아요. 투자자들은 항상 그걸 물어보거든요. 우리나라 그거 어쩔래 그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또 다른 거버넌스는 뭐 당연히 좀 어렵고 지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은행주들이 가격 대비해서는 돈을 엄청 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재산 가치의 3분의 1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 대비는 돈을 엄청 벌고 있는데 주가에 비해서는 그런데 그 가치 대비해서는 돈을 어느 정도 이번에 막 엄청 떼돈 벌었다 하지만은 ROE가 10% 안 될 걸요. 10% 내외일 거예요. 자본 뭐 이렇게 효율성은 떨어지네요. 네, 그 평균적으로 한 8% 정도. 내가 뭐 1억이 있다면 800만 원 정도 버는 그 정도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 한 1억 있는 재산으로 한 그 10% 1,000만 원 정도 버는 요 정도를 보이니까 뭐 떼돈 벌고 무슨 세금을 물리는 하지만은 실제로 삼성전자나 다른 그 현대자동차의 ROE 우리나라 평균 ROE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그렇게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높지 않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옛날부터 이 금융업은 좀 그런 대우를 받아왔죠. 보기 싫죠. 쟤들은 우리한테 이자 받아서 버는 그런 산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요즘 같은 이럴 때 이제 미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미움을 얘기하면서 이제 또 정치권에서는 그걸 좀 자기 정치 세력을 위해서 좀 그런 이제 립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는데 금융업의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면 갑자기 또 금융 역사까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죠. 중세 시대에 암흑기였잖아요. 암흑기였다가 경제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 하면 우리 여행 가면 열심히 다니는 밀라노, 뭐 베네치아, 뭐 피렌체, 뭐 이런 제노바, 피사, 뭐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처음으로 경제 부흥이라는 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대부분 보면 그냥 왕과 귀족만이 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그런 소도시 이제 경제를 통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은 금융업이었어요. 네. 각 유태인들이 그 금융업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그 유태인들의 금융을 가지고 산업을 일으켰죠. 네. 그걸 가지고 장사하고 상업하고 뭐 그런 걸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일었었고 각 다른 나라들도 그 유태인들 금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암흑기여서 다시 이제 햇볕을 보는 경제 그래서 서민들 중산층들도 좀 돈을 조금씩은 맛을 보는 네. 이제 그런 사회가 되다가 네. 스페인이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 1492년 1492년이 굉장히 네. 중요한 해잖아요. 예. 그 통일하고 네. 그쪽 스페인 통일을 최초로 하고 네. 그리고 그 미국 미대륙 발견한 그때 네네 신대륙 발견한 해지요. 네. 신대륙 거기- 발견한 해이기도 하고 네. 레콘키스타, 예, 그 저기 그 이베리아 이쪽 반도 통일. 그라나다를 완전히 통일한 해. 예, 그걸 성공하니까 좀 흥분했나 봐요. 예. 뭘 또 하죠? 네, 유대인을 쫓아내죠. 예, 그게 예. 알람브라 칙령을 네. 내려서 예. 유대인 쫓아내고 그 말은 뭔가 하면 금융업을 네.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쟤들 맨날 우리 이자 받아가 먹고 살고 그러는 거 보기 싫은 그런 여론이 있었겠죠. 네. 그런 여론인데 그거를 그래 다 쫓아내자 정치적인 목적으로. 네. 그래서 다 쫓아내고 나서 그 스페인의 경제는 몰락을 하기 시작하죠. 서민 경제가. 엄청나게 많은 그 남미로부터의 은과 금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보면 싫어요. 은행들 지금 돈 뭐 잘 번다 그러면 와 이거 그 이자 높여가지고 받고 하지만은 금융은 그거를 효율적으로 우리 산업을 돈을 잘 배분을 함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네. 자본주의에서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금융들이 저는 좀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너무 돈을 자꾸 부동산 쪽으로 가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잠재 성장률을 자꾸 낮추는 쪽 그렇죠. 이런 쪽은 조금 내가 욕을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금융이 결국 산업 쪽으로 돈을 가게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쪽을 그렇게 옛날에 유대인화해서 무조건 멸시하거나 뭐 욕하거나 하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떼돈 벌지 않아요. 떼돈 벌죠. 적정한 선에 돈을 벌고 있고 네. 그리고 그런데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횡재세. 네, 횡재세 얘기가 이건 나오고 어떻게 있습니다. 돼가고 있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금 뭐 네. 기재부 새로운 기재부 장관은 네. 그 횡재세는 그건 안 된다는 안 된다 예, 고 예. 저는 이번 기회에 횡재세를 좀 내는 것도 괜찮다. 네. 그걸 내는 것 횡재세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사원인데 차라리 법인세를 올려라. 네. 돈 많이 버는 게 보기 싫으면 법인세 자체를 올려가 돈 많이 버는 전체들을 법인세 올리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행재세를 만약에 억지로 물려가지고 물게 된다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네. 왜냐면 금융업자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우리가 행재세 하면서 돈 냈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할 말이 있거든요. 네. 어려워졌고 위기가 됐을 때는 정부한테 손 벌릴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그거를 주니까 네. 빌미를 예. 주기 때문에 좀 그거 내고 나중에 좀 안 좋을 때 도움 받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뭐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근데 우리나라는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이게 시스테미컬하게 움직이지 않게 가고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 정부에서 너희 돈을 너무 많이 벌어 하니까 압박을 하니까는 상생금융 이래가지고 자영업자들한테 뭐 그 손실을 그냥 이렇게 상계 처리해주고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물론 전 거기 동의는 합니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너무 어려워서 빚진 거를 다 못 갚아서 일부 탕감해주는 거 이런 거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이게 뭔가 시스템으로 딱딱 맞아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구조화되는 게 굉장히 영속성이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와서 이렇게 한마디 툭 얘기하고 누가 와서 저만 한마디 툭 해서 거기에 따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거는 발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그거 정리돼야 돼요. 시스템화되고 규제 뭐 규제든 규칙이든 그거는 일정하게 이제 미래 계속 영속성이 있는 그걸로 체계가 잡혀져야 되고 지금 그게 잘 안 잡혀져 있다는 게 금융주에는 악재고 악재고 가격을 계속 이렇게 싸게 거래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고 그렇다면 근데 그거는 앞으로 되게 규제들이 어느 정도 그 스탠다드화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여론들이 이제 모여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거고 그걸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저평가된 그 가격들은 다시 좀 좋은 쪽으로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지금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불확실성이 그쪽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그 브릿지론이라든가 요즘에 PF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빨리 터뜨리고 알아서 이제 시장의 판단을 받게 하고 이게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살려준다는 기준은 그건 사실은 금융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금융권이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고 그냥 어떤 외부적이거나 정치적인 힘에 의해서 살려줘야 돼 아니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또 무슨 말들이 나오고 할 테니 어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살릴 기업 살리고 죽일 기업 죽이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가야지 이게 금융이 더 발전하고 금융이 더 그렇게 어떤 딱 뭐랄까 짜임새 있게 돌아가야 사람들이 이거를 경기의 룰로 생각해서 이 룰대로 해서 나는 한번 해보겠어 이렇게 되는데 룰이 그때그때 바뀌면 뛰는 선수들이 너무 헷갈리게 되는 거 아닌가. 금융은 일종의 하나의 룰이 아닐까. 맞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책에 이제 잡혀지겠죠.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점점점 잡혀지는 쪽으로 나는 갈 수밖에 없다.